앞에 아까 전에 두 세션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세션은 저는 지금 회사에서 구축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조금 아직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예요. 네, 거기에서 저희가 겪었던 이제 레슨 앤 런을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주제는 이제 아르고 CD와 기덥스를 인터넷 없는 환경에서 구축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LG U+의 정영진입니다. 네, 오늘 아젠다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했고, 세 번째,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마무리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LG U+의 데브옵스 엔지니어이고요. 이번 연도에 이제 AWS 커뮤니티 빌더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제 주요 관심사는 이제 AWS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그리고 옵저버빌리티에 관심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네,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QR 코드와 제 링크드인 주소가 있는데 혹시 발표를 들으시다가 이제 궁금점이 있으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QR 코드 한번 누르셔서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술 부채라는 걸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요즘에 이제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되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속도 자체가 매우 빨라졌죠. 그 과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이드 이펙트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기술 부채라는 영역인 것 같아요. 기술 부채는 이제 과거에서도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정말 빠르게 쌓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술 부채는 당장 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오셨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쓰지 않는 코드를 지우지 않고 오셨거나 혹은 반복되는 행동을 자동화하지 않고 알고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이런 행동 자체를 이제 다 기술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틴 파울러가 제시한 이 그림은 이제 기술 부채 4분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크게 4가지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무모함, 그리고 신중함, 부주의함, 이제 고의성이 이렇게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혹은 하는 방법이 몰라서와 같이 이제 여러 일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기술 부채가 쌓여갑니다. 이번엔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가지 관점을 한번 나눠볼 건데요. 유지 관리의 부채, 이건 말 그대로 팀의 기술이나 뭐 문서, 코드화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안 했을 때 생기는 부채고요. 그리고 안정성의 부채, 이거는 뭐 업데이트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인프라의 안정성, 서비스의 안정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채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모니터링 했을 때 false alert을 고치지 않는 경우가 이 안정성의 부채가 되겠죠. 그리고 기술 제품의 부채는 코드의 에러나 버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제품에도 끼칠 때 기술 제품의 부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 효율성의 부채는요. 적절한 테스트나 빌드 속도 혹은 뭐 모니터링 같은 게 제대로 안 됐을 때 트러블슈팅도 오래 걸리죠. 그 과정 자체가 이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개발자 효율성의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안 부채, 뭐 무차별 대입법이나 보안적 취약성을 알고 있음에도 그걸 업데이트하지 않고 생기는 이제 뭐 데이터의 유출 이런 게 이제 보안 부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 결정의 부채는 우리보다 이제 최상위권자들이 이제 어떤 의사 결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실행을 하겠죠. 근데 뭔가 안 됐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쓴 시간, 뭐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게 다 코스트죠. 이런 부분이 이제 의사 결정의 부채가 됩니다. 저희 팀은 이 6가지 문제 중에서 이제 개발자의 효율성, 그리고 보안 측면, 그리고 유지 관리 이 3가지 부분에서 좀 부채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 계정에서 이제 구축된 EKS의 환경의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CLI를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포함으로써 나타내는 사이드 이펙트를 해결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히스토리가 추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어카운트가 지금 3개만 그렸는데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지금 표현하기를 이렇게 3개를 한 거고, 이제 여러 어카운트에 VPC가 있고, 이 VPC에 보면은 퍼블릭 서브넷은 없죠. 이 퍼블릭 서브넷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인터넷은 지금 여기 가운데 DX,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IDC를 통해서 프록시 서버를 거쳐서야만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제가 해당 프로젝트를 참여할 때부터 이제 이런 구조로 설계가 되었고요. 이제 퍼블릭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팀과 보안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생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Non-Immutable Infra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건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예요. 클라우드 트레일은 이제 우리가 작업한 거에 대해서 API 호출이 되면 다 하나씩 잡히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 이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이벤트는 이제 Modify Security Group 룰인데 특정 사용자가 콘솔에 접속을 해서 수동으로 바꾼 것을 여기 아래 보면 유저 에이전트가 AWS 인터널이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즉 이게 수동으로 고쳤다는 뜻이고 다른 환경과 동일하다고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왜 수정됐지? 지워도 되나? 라는 걸 판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추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뮤터블하지 못한 이런 인프라를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히스토리 추적의 어려움인데요. 뭐 앞에서 두 번째 문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쿠버네티스에 이제 배포되는 여러 리소스마저도 이제 수동으로 쿠베CTL 어플라이, 뭐 헬름 업그레이드 이런 명령어를 쳐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치면 내가 어떤 버전을 배포했고 어떤 매니페스트를 배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로그는 이제 클라우드 와치 로그에서 EKS API 서버에 대한 오딘 로그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형상이 다 같아요. 어떤 사람이 쿠베CTL 에딧을 한 걸 여기는 찾을 수 없어요. 근데 물론 저기 위에 이제 파싱 룰을 해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찾았는데 위에 거는 이제 저희가 뭐 쿠베CTL cat 했을 때 나오는 거고 그 아래는 쿠베CTL edit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찾는 것 자체가 엄청난 버든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 또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AWS 환경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리고 인터넷 사용하기 위해서는 IDC를 거쳐야 하고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히스토리가 없고 관련된 코드가 없다라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앞서 말한 이 문제점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좀 구조도가 어렵죠?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Centralized VPC라고 있어요. 여기 이 VPC가 뜨는 걸 저희가 Shared Account라고 칭하도록 할게요. 이 Shared Account에 보시면 이제 Public과 Private Subnet이 있는 VPC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해당 어카운트에서만 보안팀과 협의를 해서 IW와 NAT를 구성하고 다른 환경은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서 다른 환경에서는 이제 피어링을 통해서 통신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는 저희가 이 공용 어카운트, 즉 shared 어카운트에서 이제 생성된 LB를 통해서 아르고 CD에 접속을 하고 실제로 기록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외부와 통신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환경은 이제 EKS 또한 새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 프록시 설정을 해서 아까 전에 IDC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프록시 설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제 배포할 때 예를 들면 카펜터, 뭐 익스터널 시크릿, 뭐 이스티어와 같은 이런 퍼블릭한 이미지를 땡겨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무조건 인터넷과 통신을 해야 하는데 물론 이걸 ECR에다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자체가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버든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나가서 이제 가지고 오는 이런 구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독스와 아르고 CD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바이너리 이미지 빌드와 이제 배포가 이제 한 번의 이제 태스크로 이루어졌는데 뭐 이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 태그가 바뀌면서 헬름 업그레이드 명령어를 치는 구조였는데요. 저희는 이제 기독스와 아르고 CD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야물, 즉 쿠버네티스에 배포되는 컨피그를 따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아르고 CD가 거기에 변경된 이미 태그만 디텍팅을 해서 실제 인프라에 배포되는 이런 구조로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는 앞서 말한 쿠베 CTL이나 헬름 커맨드 같은 게 이제 개입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뮤터블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히스토리 추적이 용이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구성은 이 모식도인데요. 지금 가운데 멀티 클러스터 아르고 CD가 있고 이 아르고 CD에서 다른 VPC에 생성된 클러스터에 접근을 해서 배포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RBAC을 걸어야겠죠. 저희는 전사적으로 이제 옥타라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옥타도 이제 SSO 기능이 있는데 이 SSO 기능을 이용해서 옥타에 이제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 안에 있는 유저가 있겠죠. 그 그룹과 아르고 CD의 룰을 매핑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특정 유저가 클러스터나 앱 단위로 이제 접근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더 보안적으로 좋게 되겠죠.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방법론적으로 알아봤고 실제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테라폼 임포트 아마 IAC를 하시다 보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CLI로 기존에 구축된 거를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다 싱크를 맞춰가지고 그 부분 계속 작업을 해줘야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진짜 많은 어카운트 그리고 많은 서비스 그 어카운트마다 서비스가 엄청 다양하겠죠. 그거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임포트를 해줘야 됐어요. 뭐 EKS, VPC, 뭐 IAM, KMS 등등등. 근데 이제 테라폼 임포트가 아직 완벽하게는 다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만 되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오신 저희 팀 주니어 분들이 정말 많이 힘을 써주셨어요. 한두 달 동안 계속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정말 칭찬과 많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다 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shared account에 이제 저희가 VPC 또한 새로 생성을 해서 이제 EKS 클러스터를 새로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팀과 협의를 해서 퍼블릭 서브넷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IGW와 NAT 게이트웨이를 구성을 했고요. 옥타를 통해서 이제 아르고 CD에 접근을 하고 이제 GitHub와 도커 허브 등의 이제 퍼블릭 자원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퍼블릭 서브넷에 보시면 이제 EKS 클러스터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EKS 클러스터에 이제 아예 외부에선 접근하지 못하도록 클러스터 엔드포인트 자체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VPN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VPN 환경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아까 센트럴라이즈 VPC에 VPC를 새로 생성하고 그리고 EKS 클러스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엔 실제 아르고 CD를 배포를 해야겠죠. 저희는 이 아르고 CD를 배포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쿠스토마이즈라는 걸 쓰고 있어요. 쿠베CTL은 안 쓰고 이 쿠스토마이즈를 통해서 저희가 아르고 CD 그리고 부트스트래핑을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아르고 CD에 필요한 리소스들이 이제 인그레스나 뭐 시크릿, 컨피그 맵 등이 한 번에 배포가 되고 가운데 보시면 이제 부트스트랩이 하고 있어요. 이 부트스트랩이 가리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런 많은 리소스들을 한 번에 배포하게 됩니다. 보시면 뭐 이스티오도 있고 매트릭 서버, 카펜터, 노드 터미널 해틀러 이런 것들을 원터치로 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앞서 말한 이제 커스터마이저를 딱 쳤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아르고 CD에서 앱이 배포가 되고 싱크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센트럴라이즈 VPC에 저희가 아르고 CD를 구축한 거예요. 그 다음 작업은 이제 타겟이 되는 데스티네이션 VPC에 이제 새로 VPC를 띄우고 거기에다가 EKS를 구축해야겠죠.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타겟이 되는 데스티네이션 VPC를 DVPC라고 할게요. 이름이 기니까. DVPC에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작업이 피어링 작업이었어요. 이 피어링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전에 센트럴라이즈 VPC에 EKS 엔드포인트를 프라이빗 서브넷에 만들었죠. 그리고 동일하게 DVPC에도
프라이빗 서브넷밖에 없기 때문에 피어링을 통해서 프라이빗 서브넷 간의 통신이 가능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어링 작업을 통해서 프라이빗 서브넷 간의 통신이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은 DVPC에 생성될 클러스터, EKS 클러스터도 이제 띄워야겠죠, 새로. 이 과정이 조금 복잡했던 이유는 저희가 이 클러스터에 뜨는 노드 그룹 자체도 이제 프록시 설정을 해줘야 됐어요. 왜 그러면 컨테이너 D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데 그 컨테이너 D 또한 프록시 설정을 해서 외부 인터넷으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록시 설정을 다음과 같이 빨간 이제 박스에 보시면 프록시 설정 변수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HTTPS 통신에 사용되는 설정은 HTTPS 언더바 프록시, HTTP 통신에 쓰는 거는 이제 HTTP 프록시, 그리고 이제 프록시를 타지 않는 설정은 no 언더바 프록시라는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트스트랩 해서 컨트롤 플레인과 조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저 데이터 쉘을 구성을 해서 실제로 워커 노드까지 띄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를 한번 봐야죠. 지금 워커 노드를 띄운 거예요. 워커 노드를 띄운 다음에 이제 워커 노드에 띄운 네트워크 설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보면은 지금 172.20.72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IDC, 저희가 아까 IDC랑 통신한댔죠. 이 IDC 또한 172.20 대역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이더 대역이 오버래핑 되면서 실제로 이 케이스 안에 뜨는 파드 또한 172.20 대역을 할당을 받고 그 파드가 이제 IDC와 통신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회피책으로 세컨더리 IP를 사용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100.64 대역을 세컨더리 IP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세컨더리 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ENI config라는 이제 리소스를 생성을 해서 실제 파드들이 뜰 때 이 config가 적용된 이후부터는 100.64 대역의 IP를 파드 IP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줬습니다. 물론 처음 생성된 AWS 노드나 쿠베 프록시는 172.20 대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부트스트래핑 혹은 서비스 파드들은 100.64 대역의 IP를 가지고 뜨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IPv 할당과 관련된 세팅을 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WS 노드 그리고 쿠베 프록시 파드들의 이제 또 프록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의 파드에 대해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외부로 아무리 뭐 파드가 새로 생성되더라도 외부로 인터넷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AWS 노드는 VPC CNI와 관련이 된 거고 쿠베 프록시는 IP 테이블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도 프록시 설정을 해줘야지 외부와 통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인터넷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config 맵을 생성하라고 공식 문서에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서 이렇게 프록시에 대한 설정을 config 맵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environment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 자동화를 하지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이제 kubectl 패치 커맨드를 통해서 environment를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밥이라도 함께 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술 부채라고 생각이 되고 추후에 방법을 찾으면 또 고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적용된 걸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 environment에 보면은 이제 HTTP 프록시, HTTPS 프록시 이런 게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AWS 노드도 이게 길어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똑같이 environment가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데스티네이션 VPC에 뜬 EKS 클러스터도 외부와 통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까 센트럴라이즈 IR고 CD로부터 배포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데스티네이션 EKS 클러스터에 센트럴라이즈 VPC에 뜬 ROCD가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와 그리고 클러스터 롤 바인딩, 클러스터 룰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저희가 커스터마이즈로 이제 원터치 배포를 하게끔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클러스터 롤 바인딩, 그리고 아래 서비스 어카운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크릿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아르고 CD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는 이 두 가지인데요. CA cert와 그리고 토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파라미터 스토어라는 곳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이 파라미터 스토어가 있는 어카운트는 아까 그 shared 어카운트 거기에 이제 파라미터 스토어에 넣었고요. 이거를 이제 익스터널 시크릿이라는 커스텀 리소스를 써서 이제 AWS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네, 보다 자세한 동작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익스터널 시크릿은 지금 보시면 익스터널 시크릿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죠. 이 익스터널 시크릿 오퍼레이터는 실제로 시크릿 스토어라는 커스텀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지정된 서비스, 뭐 파라미터 스토어라든가 시크릿 매니저에서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익스터널 시크릿이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 데이터 부분에 어떤 서비스에 접근을 해서 어떤 키로 가지고 올 것인지를 다음 아래에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CA cert가 있고 또 토큰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시크릿화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럼 아르고 CD가 이 시크릿을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인식은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블에 아르고 CD, 아르고 프로젝트.io의 시크릿 타입은 클러스터라는 레이블을 달게 되면 아르고 CD가 디텍팅을 해서 이게 해당 클러스터에서 사용하는 시크릿이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 여러 개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 URL은 주석 처리를 해놓은 건데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가운데는 지금 in 클러스터인데 이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shared 어카운트에 떠 있는 EKS 클러스터,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구성을 했으면 실제로 배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된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배포를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데스티네이션 서버를 지정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 이 데스티네이션 서버 API 엔드포인트가 결과적으로는 타겟이 되는 EKS의 API 엔드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야물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위에 보면은 이제 레포 URL, 이거는 배포될 컴피그가 저장된 레포 URL인 거고, 그리고 타겟 리비전은 버전을 나타내고, 패스는 이제 어떤 템플릿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앱에 대한 템플릿을 사용할 것인가 지정을 하고, 그 아래 보면은 헬름 밸류가 있죠. 헬름 밸류에 보면은 제가 include proxy setting이라고 적어놨는데, 만약 해당 파드가 외부와 통신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저걸 빼도 돼요. 근데 만약에 외부와 통신이 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이 프록시 세팅을 넣어줘야지만 외부로 나가서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실제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이제 밸류가 되고, 제일 아래 데스티네이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데스티네이션 부분을 보면은 서버 부분은 이제 실제로 배포될 데스티네이션 클러스터의 API 엔드포인트,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커스텀 그 리소스를 배포할 네임스페이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센트럴라이즈 VPC에 구축된 아르고 CD로부터 타겟이 되는 데스티네이션 VPC에 뜬 EKS로 앱을 배포할 수 있고, 센트럴라이즈 VPC에 구축된 아르고 CD의 UI에서 배포된 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빠르게 진행됐는데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로 인해서 저희가 얻는 이점이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이제 편안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가시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인터넷 환경에 저희가 GitHub SaaS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야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PR을 올리고 어프로브를 받아야지만 머지가 돼서 배포가 되는 환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히스토리 추적이 용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덥스를 활용했기 때문에 커맨드가 개입할 부분이 없죠. 그리고 아르고 CD UI에서 다음과 같이 앱이 배포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권한 제어도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유저가 뭐 접근하지 못할 클러스터에는 접근 못하게끔 이렇게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다른 클러스터에 배포된 이제 앱을 하나 살펴보면 앞쪽 프리픽스로는 이제 타겟이 되는 그 EKS에 클러스터 네임을 붙였어요. EKS 클러스터 네임을 붙이고 뒤에 뭐 부트스트랩, 뭐 앱 이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특정 클러스터에 배포된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이와 같이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성한 이제 아르고 CD 그리고 기덥스
이제 기덥스 성숙 모델에 따르면은 제 생각에는 한 2레벨에서 3레벨쯤 되지 않나, 그 사이 언저리를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아르고 CD에서 여러 환경을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고난 제어, 즉 접근 제어 알백을 걸음으로써 접근 제어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좀 더 나아가서 3단계까지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발표 주제로 저희가 구축을 하면서 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 IAC를 처음부터 왜 하지 않았는가? 어려워서 그랬나? 시간이 없어서 그랬나? 이게 곧 기술 부채가 된 거죠. 근데 저희는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IGW와 나트 게이트웨이를 왜 만들지 못하게 하는가? 결과적으로 프록시 타면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생각은 뭐 시큐리티 그룹이나 NACL 같은 걸로 제어할 수 있었는데 굳이 인터넷으로 나가지 않는 파드들이 많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포 히스토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는데 이걸 진행하면서 조금씩 알았습니다. 젠킨스로 배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내부에 깃이 있는 거고 그 깃을 통해서 깃옵스를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이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이 이 4가지 정도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QR에 이제 링크드인과 슬랙을 달아놨으니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